중국의 수출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올해 1분기 수출량을 보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는 역시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을 다야각화하는 거죠. 또 부분적으로 몇몇 히토류들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미국 군함을 이걸 수리하고 유지 보수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있긴 한데 그 중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가 한국이죠. 그런데 군함이 오면요, 군함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미중 갈등에서 관세가 막 이렇게 부과가 되고 그러면은 그 중국의 수출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1분기 올해 1분기 수출량을 보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1분기 수출액이 5.8% 증가했는데 수입액은 약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수출을 오히려 무역 흑자가 더 늘어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대부분은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동하기 전에 연초에 있었던 러쉬 효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발동하기 전에 일단 밀어내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쪽에서도 일단 받아놓자, 재고를 갖다 일단 확보해 놓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밀어냈고요. 근데 이게 수입량이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미국 수입량이 줄어든 거는 중국 정부에서 연초부터 수입업자들한테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를 통제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자료로 나온 건 아닌데 이쪽 중국 전문가들하고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로이터에서도 이거를 보도를 했어요. 정확하게 어떤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거는 아니지만 로이터에서 보고한 게 특히 하나 여기서 얘기를 들은 게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중국 수입업자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걸 이제 확인한 건데,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이때 중국 정부가 수입업자들한테 수입 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물론 일부는 그래도 여전히 수입을 했겠지만 상당 부분의 수입업자들이 이제 중단을 했다, 이런 거를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었고, 현재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중국계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중국계 증권 대표적으로 은하증권이라든지 차이나 메리츠 증권 이런 데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에 큰 타격은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마일드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선정량이 앞으로 이제 바로 이제 장기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바로 다음 달부터 향후 몇 개월 동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향후 중국의 수출이 현재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하게 부정적인 표현을 했고, 블룸버그에서는 1분기 통계만 보면 그렇지만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실적이 악화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 통신사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나온 분석은 이렇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저렇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 중국이 현재 이제 미국을 갖다가 가장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 그러니까 초크 포인트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는 역시 히토류입니다. 다른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할 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그것도 10년 이상 이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서로 수출을 이제 무역을 거의 중단시켜버리고 무역량이 감소하면 타격을 중국이 더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히토류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 국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국채를 중국이 팔아버리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이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도 큰 타격이 될 거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갖다 즉각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허용을 하면요, 중국에서 나오는 물량은 충분히 다 흡수해버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US 테더라는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사들인 미국 국채가 독일 정부가 사들인 미국 국채 양보다 많습니다. 나라로 치면 6번째가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고, 이제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규제를 다 풀어서 일반 기업들까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국채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좀 무의미해지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토류라는 거는 굉장한 초크 포인트가 되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포드 익스플로러 공장, 시카고에 있는 익스플로러 공장에서 생산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거든요. 히토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주장하는 바는,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거는 대미 수출이, 그러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이제 2018년에 19.2%에서 2024년에는 14.7%로 감소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내수를 한 5% 정도
견인하면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0이 돼도 지금하고 똑같은 수준의 경제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내수 5% 견인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중국 내에서는 자기네가 미국에서 수출을 안 받아준다 하더라도 중국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이 이제 불리한 요인을 갖다가 좀 보자 그러면은 부동산 장기 침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실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수 진작을 중국이 안 했냐? 했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몇백조 원에 달하는 돈을 3차례에 걸쳐서 경기 부양책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썩 경기가 크게 회복되진 않았어요. 하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증시가 올라가고 상승하고, 그러니까 증권 가격들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거는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내수가 크게 활성화됐냐? 그거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뭐 작년에도 그 GDP 성장률을 5%를 맞췄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거 다 믿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돈 푼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만 늘어나고 부채만 늘어났다. 그래서 피치에서 올 초에 중국의 신용 등급을 A+에서 A 단계로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의 신용 등급이 내려간 건 18년 만에 처음이고요. 지난해 GDP 재정 적자가 보면요. 이게 작년에 올라간 거 이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재정 적자가. 이제 피치에서도 하향 조정하면서 이 재정 적자 문제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수 진작책을 쓰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중국도 이런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출 자체는 대미 수출 자체는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게 미중 갈등이 지속이 되면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접 투자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로 크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중국으로 보면요,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게 있고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 해외 직접 투자의 순유입을 보면은 이게 1,000억 달러 이상이 2010년도 이후로 계속 지속이 됐고 뭐 1,500, 1,800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제 2023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게 33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뚝 떨어진 거예요. 한 해 사이에. 그러고 나서 2024년에 작년에는 45억 달러. 그거에 또 거의 한 9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죠. 이제는 거의 순유입이 없는 상태가 된 거고,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 그러면은 공급망이나 이런 게 재편이 되면서 당연히 중국으로 투자할 그런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내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수 활성화가 되냐는 거죠. 그래도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이 고용도 해주고 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대미 수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또 미국의 공급망 하에 들어가 있는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같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수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무역 흑자는 대미 수출을 통해서 얻는 무역 흑자는 흑자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역량 자체, 수출량 자체는 준다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량이 또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흑자액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감소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무역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 흑자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중국의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 무역 흑자의 30%가 대미 무역이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커요. 아무리 무역 비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미국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하고는 좀 달랐던 게, 과거에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기도 하고, 바이든 정부 때도 관세를 매기고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좀 제재를 하긴 했는데, 하지만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큰 게 우회 수출로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멕시코로 많이 갔고 캐나다로도 많이 갔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되는 첫날 보면은 관세를 매기는데 갑자기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매겼어요. 그 사람들이 왜 중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같은 우방 국가, USMCA를 맺고 있는 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이거를 매겼을까 그랬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으로 들어오는 우회 수출로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거 외에도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액 면세라는 게 있어요. 중국이나 홍콩에서 해외 직구를 하잖아요. 그럼 800달러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받아요. 관세를 안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걸 폐지하고 상품당 120%의 관세를 매긴다. 이렇게 되면 알리, 테무, 쉬인 이런 데서 들어오는 그 물건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지금보다 120%의 관세를 내고 들어와요. 이건 사실상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강하게 우회 수출로를 차단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요, 미국은 이제 800달러까지가 그동안 면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면세였는데 다른 나라 보면 이렇게 높게 책정을 안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10에서 20달러 선이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800달러면 당연히 관세를 매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미국이 조금 관세에 있어서 해외 직구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미국이 관세를 굉장히 낮게 잡았던 거는 맞죠. 면제 한도를 굉장히 높게 잡은 거니까 관세를 덜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중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히토류가 강력한 무기인 건 맞아요. 이번에도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히토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뭐 공급망을 갖다가 이제 다야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몇몇 히토류 중들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더 비쌀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히토류라는 거를 가지고 언제까지 저렇게 쓸 수 있느냐, 중장기적으로 이 히토류를 갖다가 초크 포인트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만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국에서도 모를 리는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또 다른 무기를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진짜 뭐 전쟁할 때 쓰는 무기가 아니라 무역에서 쓸 수 있는 자기네의 카드를 또 만들겠죠. 중국도 그걸 더 강화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 간의 싸움은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처음에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세게 무역 전쟁에서 공격을 했는데 중국이 굉장히 방어를 잘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의 승리, 판정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러한 정책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시합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해서 트럼프하고 그 바이든 정부하고 굉장히 성향이 달랐어요. 모든 게 다 달랐는데 딱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은 중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책 방향은 중국을 굉장히 좀 압박을 하고 중국의 기술 패권 도전에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 내내 이제 관세로다가 잘 안 되면 또 비관세 장벽, 예컨대 약물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탈취라든지 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비관세 장벽을 또 높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세든 관세대로, 또 비관세 장벽은 비관세 장벽대로 4년 내내 중국을 괴롭힐 겁니다. 이번에 중국이 잘 막아낸 거는 맞지만 과연 4년 내내 이러한 지속적인 갈등 구조를 중국이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중국 내부에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중국이 잘 견딥니다. 근데 잘 견딘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려워도 좀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또 국민들이 거기에 협조를 하기도 하고, 좀 힘들면 힘든 대로 좀 견디는 힘이 강하고. 반면에 미국은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뭐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반대심이 나오고, 여전히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대 시위도 하지만 중국은 그게 없거든요. 심지어는 공화당 내에서도 미국에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갈등도 생기고 하죠. 트럼프 일기 때는 아예 그냥 볼튼 같은 사람은 싸우고 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버티는 힘이 강한 거는 맞습니다만 과연 4년 내내 이러고, 그다음에 트럼프 이후에 공화당이 재집권을 할지 민주당이 집권을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북경대에 있는 그 교수님이 한번 포린 어페어라는 잡지에다가, 잡지라기보다도 그 외교 전문지죠. 외교 전문지에 기고한 내용이 있었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 작년 8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국은 해리스를 원할까 트럼프를 원할까, 이런 칼럼을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요, 둘 다 똑같다예요.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 거다. 그리고 이러한 거는 이제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투기티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절대 강자가 있을 때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게 되면은 둘이 필연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투기티데스의 함정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전쟁을 고대에서 보면은 뭐 로마하고 카르타고하고 이제 전쟁을 했었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분별로, 지역별로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냉전으로 끝난 경우도 있죠. 미소 갈등이 그랬죠. 미소 갈등이 사실은 뭐 미국이 사실 먼저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소련이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기술적으로 또 어떤 기술에서는 미국을 앞서기도 하고 첨단 기술에서는 미국하고 경쟁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소련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냉전으로 끝났죠. 열전으로 벌어지진 않았죠. 실제 전쟁까지는 안 갔었는데, 이번에 중국하고 미국의 갈등도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이고, 이거는 미국의 어느 당이냐, 트럼프가 물론
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거칠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워싱턴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막 정말로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의 강경한 자세를 보인 거는 맞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정책 기조는 같다는 거죠.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과연 중국이 어떻게 이게 잘 버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또 중국을 싫어하는 분들은 중국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중국에 대해서 자꾸 중국의 저력이나 뭐 지구력을 얘기를 하냐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팩트를 보시죠. 그냥 현재 미국의 정책은 이렇고 현재 국제 정세는 둘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유리한 점은 뭐고 불리한 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사실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느 쪽이 유리하다 어느 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제 뭐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불리한 점은 이렇고 또 미국의 어려운 점은 현재 미국도 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상보다 높은 지지를 받긴 했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또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미국이 또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내부 상황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갈등이 생긴 거는 제가 아까 투기티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중국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중국을 이제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자기가 통제 가능한 상대라고 보질 않고 중국이 너무 많이 컸다. 이제는 중국을 눌러야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위상이 올라왔다는 얘기긴 하죠.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중국의 기술력이 그러니까 중국의 단점은 뭐냐면은 균형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하부 구조는 또 굉장히 허술하고 지금 이런 면들이 많이 나오고 또 도농 간 격차,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허술한 면도 있지만 아주 뛰어난 거 보면 예컨대 대표적인 게 딥시크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초격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도체나 이런 것도 이제 중국이 많이 쫓아왔습니다. 반도체는 아직은 선단 공정에서는 우리나라만큼은 안 되는데 배터리는 제가 그 배터리 협회하고도 만나보고 배터리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기술적 격차는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량 생산을 할 경우에 품질의 균질성에서는 좀 차이가 난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중국 전문가분이 그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걸 봤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뭐 통계를 가지거나 어떤 보고서를 본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거기 중국에서 본 얘기를 한 거라서 100% 확신을 하긴 어려운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얘기할 때 중국의 시노팩이라는 백신이 나왔을 때 그거 물 백신이다 그러고 그걸 왜 맞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의학 전문 저널에 나온 거를 보면요. 시노팩이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그러니까 시노팩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시노팩도 이 정도면은 백신으로 써도 아무 문제 없는 수준까지는 와 있었어요. 조금 떨어지는 정도였는데 근데 왜 물 백신이 나오느냐? 시노팩 본사에서 만드는 거는 품질이 괜찮아요. 근데 자회사가 많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품질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본사에서 막 최대한 야근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초과 근무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그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전국으로 뿌리는 거.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중국에 콜드 체인이 없다는 거예요. 냉장차에 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걸 갖다 유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죠. 이게 어느 기술이 하나 올라가면 그 중간에 밑에 있는 기술들도 같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고 정부에서 쫙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를 쭉 뽑아냈는데 이 밑에 있는 기술들이 이걸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딥시크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저 딥시크 같은 게 미국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지금 아마 상당히 많은 민간 스타트업들이 생기면서 딥시크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거를 만드는 거는 힘들더라도 거기서 나온 거 훨씬 그 비용 효율성이 높은 저 AI를 가지고서 다른 데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민간 자본들이 막 돈 투자하면서 여기저기서 생길 거예요. 물론 중국도 생기긴 하겠지만 이 속도가 미국 그 효율성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느 쪽이 좋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하고의 격차를 굉장히 많이 좁혀놓은 건 맞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과거에 소련이 망하는 시절에도 미국하고 그러면은 첨단 기술에서 미국보다 뒤졌냐? 아니었어요. 몇몇 분야는 오히려 더 앞선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구조로 연결을 시키면서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졌냐? 여기서 승패가 갈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쟤네는 저런 구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돼. 이러다가는 미국도 망하는 거. 그리고 왜냐하면 군사력은 그렇게 되면 소련이 더 세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더 압도적인 군사력, 뭐 스타워즈 계획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었죠. 레이건 대통령 때. 근데 지금 미국이 보는 중국은 그때 소련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소련은 정말 통제된 사회였고 중국은 그래도 민간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거기다가 몇몇 분야에서는 미국을 쫓아가고 오히려 앞선 것도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뭐 양자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우주 항공 중에서 몇몇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세분화됐을 때 이제 품목별로 봤을 때 어떤 거는 미국보다 갑자기 조금 더 앞선 것도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도저히 이거는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WTO 체제에 중국에 이제 그 가입을 하고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사실 중국을 세계 무대로 끌어들인 게 미국이었죠. 그러니까 닉슨이 그 당시에 이제 키신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덩샤오핑을 설득해서 중국으로 끌어들였는데 그때 끌어들인 가장 큰 이유는 소련 견제였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중국이란 거대한 그 나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소련을 같이 견제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WTO에 가입시켜주고 이러면서 중국을 미국의 파트너로,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상대가 안 됐어요. 미국 애들. 기술을 도전한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중국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미국처럼 그렇게 효율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지금은 워낙 올라와 있고 중국이 잘못하면 기술 패권을 도전해서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라는,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는 건 현재는 당연히 미국이 위죠. 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을 저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걸 갖다가 이제 미국에서 너무 호들갑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중국 자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인구 구조로 봤을 때도 조금 있으면 이제 고령화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더 어려운 처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크 차이나론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쫓아오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위상이 높아진 걸로 봐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도광양해를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더 이렇게 힘을 비축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빨리 고개 든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또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경쟁할 만큼의 체력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야 뭐 협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뭐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내기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거를 뭐 10년 이상 끌고 간다 그랬을 때 중국이 미국하고 싸움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선으로든지 저는 타협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기티데스의 함정 중에서 이것도 열전으로는 가지 않고 뭔가 타협을 하는 선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타협을 하더라도 그 타협이 갈등의 봉합이 아니라 갈등을 유지한 채로 더 터지지 않게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게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경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그 오브라이언,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오브라이언이 그 포린 어페어에 기고한 거를 또 보면요, 완전한 승리라는 표현을 써요. 중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할 의사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완전한 승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정책의 기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두 나라가 다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한테는. 그 안보 부분도 그렇고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국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큰데, 근데 저렇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뭐 정말 심한 갈등을 겪는 게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조금 있긴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지금 최근이 아니라 이제 몇 년 됐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배터리 같은 경우, 만약에 북미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았으면 지금 사실 중국산 배터리는 못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갔으면은 그 중국의 가격 경쟁에 밀려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그때 많이 무너졌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걸 지금 트럼프가 더 강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마 태양광도 그럴 거고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반도체도 그렇고 더 갈등을 심화시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경쟁하는 품목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이제 중국을 눌러주기 때문에 그나마 한숨 돌리는 거죠. 제가 반도체 쪽에도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보고 배터리 쪽에서도 만나봤는데 양쪽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미국이 저렇게 눌러서 자기네 업계에서는 시간을 좀 벌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단기적으로 시간을 번 게 아니라 좀 장기화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북미 시장을 완전히 날리는 거거든요. 대신에 뭐 유럽하고의 밀월 관계는 더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딱 그 시기의 돈이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 그리고 북미 쪽에서의 그 R&D 협력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중국은 자체적으로만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중국 자체적으로도 R&D 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 그 공급망 속에서 전 세계 R&D 구조화에서 중국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차세대로 나갈 때도 중국이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요새 실험 장비, 그러니까 제조 장비 같은 경우도 그 네덜란드의 그 ASML 같이 이런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으로는 이게 이제 안 나가니까 중국에서 또 자체적으로 뭐 다른 쪽으로 짜내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과를 내기도 하는데, 그게 모든 면에서 다 그럴 수 있느냐, 그걸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경쟁에서도 조금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숨 돌린 게 있고, 첨단 산업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거는 역시 조선 쪽이겠죠. 조선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제 미국이 뭐 자기네가 리쇼링을 한다, 다시 뭐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와라 하면서 조선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없이 그냥 한국한테다가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인력도 없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 미국 함대들이 이제 움직이고 할 때 거기에 MRO를 우리나라에다가 맡긴다 그러는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군함을 이걸 수리하고 유지 보수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있긴 한데 그 중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 군함의 수리하고 유지 보수를 중국에 맡긴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가 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이걸 요청을 했는데, 조선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군함은 사실 수익이 적어요. 배가 크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원래 군수물자라는 게 좀 그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군함이 오면요, 군함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상선들이 대거 따라와요. 엄청나게 큰 상선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같이 하죠, 거기서 한 군데서. 그래 이렇게 되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굉장히 큰 수혜를 보게 되고요. 중국하고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중국하고 경쟁하는 쪽에서는 다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미국의 의료비 절감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방식을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보조금을 형태로 주고 어떤 의료 뭐 메디케이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고, 트럼프는 그렇지 않고 미국의 약가를 국제 그 기준에 맞춰서 경쟁적으로 맞춰서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은 성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데,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있죠, 복제약 쪽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이 높아요. 우리 사람들이 뭐 그걸 보고서 아니 그게 그 원천 기술 없이 단순 하청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TSMC는 단순 하청입니까? 그게? 단순 하청을 하더라도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잖아요. 부가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있잖아요. 제조를 해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그쪽에서 설계를 해서 오면은 이걸 가지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실제로 트럼프가 된 직후에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많은 이제 그 손길이 오겠죠. 근데 만약에 미중 갈등이 없다 그러면요, 중국에서 또 이거 막 투자해가지고 쫓아왔을 거예요. 중국도 생각보다 이게 첨단 기술 쪽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첨단 그 신약 개발 쪽은 물론 이제 아주 탑 티어는 아니지만 그 우리나라 보다 오히려 더 그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미 시장에 접근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게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려요. 조선하고 반도체, 배터리, 지금 바이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원전 같은 경우, 소형 원전 같은 경우, 요새 SMR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에서도 미국하고의 협력이 강화될 걸로 보이고요. 이 외에도 뭐 찾아보면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요 정도 예를 들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면도 많고 또 긍정적인 요소도 좀 있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좋다는 거냐 그러고 막 댓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런 위기도 있지만 항상 보면은 위기만 생각하고 아이고 큰일 났다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안에서 기회는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데 유튜브 촬영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했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론이라든지 어떤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팩트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가져온 거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해주시고, 근데 그걸 바탕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 할 때, 아 나는 이걸 바탕으로 너처럼 결론 안 내리고 이쪽으로 내릴 거야 그러면, 아 그거는 뭐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하지만 이 구체적인 사실 자체를 갖다가 듣는 순간에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썸네일만 보고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그거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고 이런 일을 좀 하지 마시고요. 서로 주어진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 보고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버리고 나서 거꾸로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게 뭐 꼭 제가 욕 먹어서가 아니라 저는 뭐 그런 거 크게 뭐 개의치는 않는데,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요새 사회 갈등도 자꾸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갈등이 심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른 데서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어떻게 쓰냐면은 썸네일하고 실제 말한 거, 제가 말한 거하고 썸네일하고 사실 약간 이제 썸네일은 좀 과장해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고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고 막 댓글을 단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그런 댓글을 보면은 내용을 안 보고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먼저 결론을 단정을 짓거나 이러지는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